김상현 에세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출판사 필름.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곤 합니다. 특별히 붙잡고 싶은 순간들일수록 더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렸을 적 저는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6, 7살의 나이였으니 자의로 피아노를 배웠다기보다 부모님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 내준 동그라미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선생님이 빈 동그라미 10개를 그려준 뒤 방을 나서면 이때다 싶어 저는 10개의 동그라미를 모두 색칠한 뒤 방 밖에 있는 시계만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것과 달리 시간은 느리게만 흘러갔고 시계의 초침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었죠. 그걸 멀뚱히 보고 있는 게 피아노 학원에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곡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레슨 선생님께서 제발 집에 좀 가라며 제 등을 떠밀 정도로 오랜 시간 피아노를 치며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레슨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시간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문득 어릴 적 피아노 앞에 멀뚱히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과 왜 이리 다른 것일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오는 차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선택이 저를 피아노 앞에 앉아있게 했다면 지금은 제 선택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보내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더욱 능숙하고 쉽게 처리하게끔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며 흥미가 없는 과목일지라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풀어내야 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평가받고 잘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보물찾기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일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테고 강연을 하는 것도 작곡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일 역시도요.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느꼈으면 하는 감정들과 카페 안에서 커피와 빵, 그리고 더욱 편안하게 여유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저만의 방식을 통해 공간으로 표현해내는 이 일이 좋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출판이라는 콘텐츠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읽는 이,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 위로, 영감, 감동을 느끼게 하는 일 역시 정말 즐겁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무언가를 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봤던 일들 중 내가 유독 어떤 것에 끌렸는지 생각해보고 끌렸던 일들 중 어떤 걸 할 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으며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나고 집중할 수 있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 더 나아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히려 즐겁고 신이 나는 것. 그 일이 바로 스스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며 느꼈던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럿 봐왔지만 부정하는 그들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운 좋게 그러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지만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알고 싶다면 보다 많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 좋으니 생각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천천히 음미하고 탐구해 보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그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모두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한 우물을 파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시작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는 일의 가치를 쓸모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면 미래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자. 저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껏 펴낸 책과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사실 저 역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른 채 가만히 주저앉아 고민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노래방을 너무나 좋아해서 노래만 부르다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가 없어 성적에 맞춰 집 옆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취업을 준비하니 저 역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스펙을 쌓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열심히 사는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고 잘 사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취업 준비 역시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무언가를 해내야만 했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지독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고 토익을 공부하고 학점을 챙기고 공모전 역시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당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도시락을 싸서 다니곤 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며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도시락을 먹은 적도 많았고 어떤 날엔 너무 피곤해서 이동하는 내내 자느라 정신이 없어 먹지 못한 도시락이 집에 오면 시큼한 냄새를 풍겼던 적도 많았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니 하루를 늘 완벽하게 보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계속해서 움직였고, 언제나 치열했고 지독했고 퍽퍽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제겐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주변 사람을 잃었고 건강하던 몸도 어느 순간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라져버린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쉽게 흔들렸고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걸 반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내 토익 점수는 이만큼이고 학교도 성실히 다니고 있고 교수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양한 활동을 할 만큼 인간관계도 돈독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고생이니 조금만 더 고생해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이것이 청춘이고 이것이 열정이고 이것이 젊음이라고. 그때는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 것만이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남자 동기들은 어느덧 하나둘 군대로 떠나갔습니다. 저 역시 군 생활을 장교로 하기 위해 ROTC에 지원했고 다행히도 턱걸이 성적으로 겨우겨우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추가 합격으로 가장 늦은 단번을 받은 저는 동기들에게 문을 닫고 들어온 애쯤으로 인식되었죠. 그렇게 사관 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장교가 되기 위해 군사학을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력 측정 시간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래 달리기가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다 못해 피맛이 나도록 뛰어도 체력 등급은 좀처럼 오르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고 어떤 페이스로 달려야 내가 가장 잘 달릴 수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동기들이 뛰는 페이스에 맞춰 뛰기도 했고 시작 소리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 얘한테만큼은 뒤처지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동기 한 명을 정해놓고 그 동기의 뒷모습이 보이면 앞질러 가고 다시 속도가 느려져 동기의 뒷모습이 보이면 또 앞질러 가는 식으로 무작정 뛰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바퀴를 뛰고 나면 다리가 풀려 도저히 발을 디딜 수 없거나 숨이 차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곤 했습니다.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뛰거나 누군가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었을 때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이 힘만 들었는데 내 발걸음과 속도를 느끼며 숨이 어디서 차오르고 숨을 어디서 고르는 게 좋은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습하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고 등급도 올라가 있던 것입니다. 어느덧 고역이었던 오래 달리기는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오래오래 달려서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달려나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도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제 속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도를 맞춰서 더 이상 뛸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할 테니까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울컥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온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엔 평소라면 신경이 쓰일 이야기를 듣더라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올 땐 축 처지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정은 불완전합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휩쓸리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후회하는 모든 일들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아닌 생각, 그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어느 것이든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힘들 때 아무나 만나지 마라.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즉흥적이고 위험한 감정적 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걱정을 객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일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받으면 괴로운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걱정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시작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인 조그마한 걱정이 신경을 쓸수록 점점 더 불어나 커지고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조그마한 걱정도 그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높은 장벽을 마주한 것 같을 뿐더러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과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했던 걱정에 파묻혀 걷잡을 수 없이 걱정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걱정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걱정을 대해보는 것입니다. 걱정 안에 들어가 걱정을 대한다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었다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누구에게나 행운은 찾아올 테니. 제게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의미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해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 행복은 나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주관적으로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내겐 행복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게는 의미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행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얽힌 상태로 작용합니다. 살아가며 행운을 만나게 되는 일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에 대해 짐작해 보건대 저는 성공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율이 99%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운이 작용하더라도 성공은 멀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비약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운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시험일지라도 그날의 운에 따라 시험을 망치거나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유독 감이 좋았던 탓에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결국 모든 일은 운, 즉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 있는 한 대학교의 연구진은 물리학과 경제학을 활용하여 운과 개인의 능력이 성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1000명의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 존재한다고 가정한 뒤 1000명의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른 능력과 재산, 행운과 불운을 부여했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평균적일지라도 행운이 따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능력이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 최고의 능력이 있어도 운이 나쁜 사람과 어느 정도의 능력과 운이 좋은 사람 중 후자의 사람이 더욱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운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확한 방법이나 지침 같은 건 없겠지만 이제껏 제가 경험해 본 바와 행운이 따른다는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큰 범위에서 타인에 대한 축복과 배려,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행운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존재하지만 어제의 나를 통해 일정량의 행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축복과 배려. 당신은 어떤 다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저는 매일 아침 모두의 행복을 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명상이 끝나면 그날 생각나는 두세 명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오늘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려 웃음 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로 지쳐 있었을 텐데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감동받는 일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와 같이 그 사람의 오늘 하루가 어떤 식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들의 하루에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는 이 행동은 제게 큰 평온함과 행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기심과 혐오로 점철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타인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위하는 행동이 마음속 여유를 만들어주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는 마음이 행동에도 나타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나에게 얽힌 행운의 끈들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개운하고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만큼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당신 역시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타인의 행복을 바라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경쟁으로 비춰졌고 또 오롯이 나를 위해 행복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엔 나의 행복에만 집중해 타인에게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만으로는 닿지 못하는 범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자라는 생각을 할 때보다 남들과의 비교를 줄이게 됐고 오롯이 나를 위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주저 제독약 환착어 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누군가 독약으로 해를 가할지라도 그 해는 해를 가하려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부처는 누군가에게 욕과 비난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흙 한 줌을 불어오는 바람에 뿌리는 것과 같다. 뿌려진 흙은 결국 흩뿌린 자신의 얼굴에 날아올 것이고 그 흙은 전부 본인이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는 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축복과 행복의 대상은 타인이었지만 바람 앞에 흩뿌려진 흙처럼 결국 축복과 행복 역시 나에게로 돌아와 행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